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유수유 성공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모유사랑 평택점 원장 김영신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모유수유의 시작 단계인 산전 준비부터 모유수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 그리고 마지막 단유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유수유의 장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는 뭐니 해도 면역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기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 무기질, 미네랄 등 아기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기 성장에 매우 도움을 주게 되지요. 또한 모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 아기의 뇌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어서 분유 수유를 하는 아기보다 IQ가 평균 7에서 10 정도 높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모유는 또한 알레르기 발생을 줄여주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또한 낮춰줍니다.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은 치아 배열과 턱 발달이 발달되어서 부정교합 등이 낮아집니다. 또한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통하여 성격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유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엔 초유의 장점을 알아보겠는데요. 초유는 성수기보다 무려 면역 성분이 6배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장내 코팅을 통하여 유해 세균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초유는 태변을 배출시키는 데도 용이하고요. 그리하여서 황달이 있는 아기들이 수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는 아기의 식품이자 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유수유의 형태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출산 후 가벼운 전몸살을 경험하고 트러블 없이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나서 단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양호한 가슴으로 생각되는 가슴인데요. 이 경우 약 20% 정도가 해당되고요. 출산 후 치밀 유방이거나 전몸살, 전뭉침, 유선염, 유두백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서 모유수유가 지속하기 어렵지만 힘겹게 모유수유를 지속하다가 자의반, 타의반 단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약 7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미발육 유선이라든가 빈틈없는 치밀 유방으로 심각한 전몸살을 겪게 되므로 곧바로 단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엄마와 아기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한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지속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누가 방해할 것 같나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의 가까운 어머니, 친구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모유수유에 방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유방의 외관의 모양입니다. 몽고메리선이나 유두나 유륜이 있는데요. 산전에 이 유방을 잘 관리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사전 준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기를 출산하기 전 산전에 유방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유두는 젖꼭지를 비누로 씻지 말고 청결을 위해서 따뜻한 물로 한두 번 씻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간혹 27주 이후에 유즙이 분비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유즙이 엉겨붙어 있어서 각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올리브 스프를 이용하여서 유두를 깨끗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산전 기저부 이완 마사지를 통하여 산후의 유선 발달을 촉진시키고 산모의 컨디션 또한 좋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올리브 스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올리브유, 랩, 화장솜인데요. 각질이 붙어 있는 곳에 충분히 올리브유를 적셔서 랩으로 덮어주었다가 10분 후에 물로 씻어내면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집니다. 각질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떼어내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전 준비로서 유두가 심하게 함몰이거나 편평 또는 유방 조직이 치밀하거나 유방 기저부에 유착이 심한 경우, 또한 유산 또는 출산 후, 수유 종료 후 제대로 단유 관리를 받지 못하고 다시 임신한 경우, 또한 출산 후 전몸살을 덜 겪고 싶은 경우에는
임신 3취 8주경 산전 유방 관리를 받거나 기저부 이완 체조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부가 어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갈비뼈, 늑골이라고도 하죠. 갈비뼈와 유방 조직 사이에 이 파란색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기저부라는 부분입니다. 모유수에 있어서 어쩌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음식 관리인데요. 먼저 모유수유 시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지거나 단 음식, 예를 들어서 사골, 돼지족, 간물치, 잉어즙, 이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님 세대에 많이 드시던 음식인데요. 그리고 또한 아이스크림, 빵, 과자, 배달 음식 등 이런 음식들은 기름기가 많아서 젖을 끈적이고 젖의 흐름을 좋지 않게 만들어서 유선염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찌꺼기가 없이 맑고 깨끗한 젖은 이렇게 앞으로 쭉쭉 뿜어져 나오지만 만약에 젖에 찌꺼기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서 어느 한 군데에 뭉쳐 있고 가슴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원래 모유는 찌꺼기가 없이 맑은 액체이어야 되는데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고체 형태의 찌꺼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선염이 온다거나 유두백반, 전뭉침 등이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선염이 심하게 온 케이스로 마사지와 병행하여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경우입니다. 다음 그림은 유두백반인데요. 이 경우는 찌꺼기들이 발생하면서 유관을 자극하여서 상처가 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과 전뭉침이 심해서 또한 유선염 때문에 조기에 단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선염의 원인으로는 이렇게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 섭취가 주 원인이 되고요.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 또한 유선염의 원인이 됩니다. 수유 간격이 길게 벌어졌거나 야간에 길게 잠을 잔 경우 또한 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유선염은 임신 중부터 수유 중, 단유 시점, 심지어 단유를 마친 한참 후에도 유선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유수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모유는 피가 걸러져서 모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각종 야채나 나물, 해조류, 현미밥 등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 건강식단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모유수유 준비를 마쳤다면 아기가 태어났죠. 아기가 태어난 다음부터 보통 전몸살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는데요. 출산의 고통보다 전몸살이 훨씬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몸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젖이 돌기 전부터 수유를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물리고 위축을 합니다. 적어도 신생아 시기에는 최소 8번에서 12번 이상 수유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전몸살이 왔을 때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젖을 비우는 것보다 더 빨리 차오를 땐 마사지로 부종을 제거하거나 유즙을 유축하여서 또한 아기에게 먹임으로써 가능한 한 가슴을 비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아기에게 젖은 언제 먹여야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까요? 아기들은 힘든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태어나게 되면 처음 태어난 직후 1시간 동안 각성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기에게 엄마 젖을 물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각인 효과를 통하여 아기가 다음에 모유수유를 하는데 훨씬 더 편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젖을 출생 후 즉시 물려야 하는 이유는 유두 혼동을 예방할 수 있고 엄마와 아기의 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하고요. 초유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우려이 오기 전에 수유를 함으로써 전몸살을 예방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유방의 내부 모형도인데요. 유방은 유관과 유선포 그리고 각종 조직인 지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유방에 우려이 온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방에 우려이 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방 우려이냐면 유방 우려이 심하게 온 경우에는 우리가 콧등을 한번 만져보시면 매우 단단하잖아요. 그 정도로 심한 경우 중증도의 유방 우려이고요.
그보다 좀 약한 경우는 우리가 깃불을 만져보시면 콧등보다는 좀 부드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경우는 입술을 만져보시면 말랑말랑 하시죠? 유방우려이 오기 전 단계에서는 입술의 촉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방우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배추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양배추는 날것으로 잘 씻어서 냉장 보관하였다가 가슴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요즘은 이 양배추를 제품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카보크림인데 전몸살이 심한 경우 하루에 2~3번 발라주면 전몸살의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냉찜질이 중요한데요. 전용 팩이라든가 우리가 냉동식품을 구입하게 되면 상하지 말라고 아이스팩이 같이 동봉되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냉찜질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이 냉팩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캔커피 같은 것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겨드랑이에 끼고 있으면 냉팩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본 유방과 더불어 부유방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부유방은 마사지를 하거나 유축하지 마시고요. 냉찜질로 기능을 잠재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힘든 전몸살 시기를 지나서 아기가 잘 먹고 궤도에 올랐을 때 만일 아기가 먹고 젖이 남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1번 남은 젖은 다 짜낸다. 2번 대충 짜내고 냉찜질한다. 3번 참는다. 정답은 뭘까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정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1번이나 3번을 지목하시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남은 젖을 다 짜게 되면 젖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참게 되면 유선염이라든가 다른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아기가 충분히 먹고도 젖이 남았다면 대충 짜내고 냉찜질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생아의 일일 모유수유 횟수를 알아보겠는데요. 신생아는 4주 이내의 아기를 말하지요. 적어도 하루에 8회에서 12회 이상의 모유수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먹게 되면 15분 이상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모유를 잘 먹는 아기라도 15분 이내에는 충분히 먹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있는데 잘 먹었는지 잘 먹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기가 먹는 것을 그냥 모양으로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아기가 먹은 만큼 기저귀를 통하여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후 6일부터 적어도 아기의 소변 개수는 6개에서 8개 이상 나와야 되고요. 체중은 주당 200g에서 300g 이상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첫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1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바람직합니다. 그 후에 3개월 넘어서부터는 성장 급등기가 지나서 적어도 200에서 300g 정도 지속적으로 늘면 건강하게 아기가 잘 먹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전량이 맞춰지는 시기는 성장 급등기인 6주에서 2~3개월경에 대부분 맞춰지는데요. 모든 아기와 엄마가 전량을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전량이 너무 부족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모유수유는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WHO와 유니세프에서는 적어도 2년 이상 아기가 원할 때까지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후 6개월까지는 완전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완전 모유수유라 하면 아기에게 다른 음식물을 주지 않고 오로지 모유만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유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분유와 달리 엄마의 젖은 정말 다양하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어떤 식습관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중에 아기에게 물을 먹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물을 먹게 되면 모유를 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이론이었는데 요즘은 최근 경향은 적어도 아기가
하루에 100cc 정도의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엔 모유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냉장 온도에서는 적어도 8일 정도 유지할 수 있고요. 냉동치에는 3에서 4개월 정도, 별개의 냉동고가 허락된다면 6개월 정도의 보관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장된 얼린 모유를 어떻게 녹일까요? 모유를 해동시키는 방법은 그 전날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따뜻한 물에 중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렸던 젖과 따뜻한 젖은 섞지 않습니다. 또한 녹인 젖은 냉장 후에 24시간까지만 아기에게 먹이도록 합니다. 만일 24시간이 넘은 것들은 부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버리셔야 합니다.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알코올을 먹지 못하고 흡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유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더라도 분유보다는 모유가 월등하게 아기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바로 아기에게 먹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캔이나 포도주 한 잔, 양주 한 잔을 마셨을 경우에는 2시간 30분 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하고요.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한 12시간 정도 쉬었다가 모유 수유를 하시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전량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젖은 자주 비워줄수록 새롭게 젖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자주 물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젖이 현격히 부족하다면 수유 후 가슴에 젖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유축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2리터 이상 마시도록 합니다. 기저부 이완 체조나 반신욕, 족욕 등을 하여서 몸의 혈액순환을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제품들, 체유제 등을 사용하여서 젖을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모유수유를 잘 하고 나서도 마무리를 제대로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적절한 단유는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기 전 이전 단계인 깨끗하고 탄력 있고 건강한 가슴을 엄마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단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유 방법에는 먼저 서서히 수유 횟수를 줄여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단유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식이요법이나 냉찜질을 하여서 젖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불편할 때마다 소량씩 조금씩 짜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단유 마사지를 받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유 횟수를 줄이거나 단유약을 복용하거나 냉찜질을 하는 방법은 젖의 생성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소량씩 젖을 짜내거나 마사지를 받아서 젖을 짜내는 것은 젖을 말끔하게 비워주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압박붕대를 감거나 주로 단유약을 복용했는데 최근에는 단유약의 부작용이 등 때문에 권유하지 않지만 실제로 단유약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유약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단유 시에는 최소한 가슴에 고여있는 젖은 말끔하게 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유는 꼭 모유수유를 한 분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유 관리를 받아야 할 분들은 최소 임신 14주 이상의 임신을 경험한 분들은 단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임신 14주 이상이 되면 엄마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젖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단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유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카보크림이라든가 굿바이 밀티,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함으로써 단유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신음식으로 알려진 홍삼 제품이라든가 예전에 많이 쓰던 엿기름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모유수유를 하던 그림이 몇 장 있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언니가
일하는 엄마한테 가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5세 캄보디아 소녀가 임신한 아기를 폭포수 밑에서 젖을 먹이는 모습이고요. 전쟁 중에도 젖을 먹이고 있는 그림이 있죠. 옆에 총도 보이고 일도 하면서 아기에게 모유수유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구한말 시대에 아기를 업고 있다가 돌려서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으로 외부에 출입을 하면서 이런 복장으로 모유수유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뭔가를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모유수유의 부작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유수유의 시작 전부터 모유수유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단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모쪼록 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유수유가 좀 더 수월해지고 모두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모형을 통하여 수유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유 자세에 앞서서 수유를 할 때 아기의 손이 수유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런하게 아기를 감싸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너무 두껍지 않은 아기 속삭이나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먼저 의면에 아기 목 부분에 아기를 목선에 맞춰서 눕히도록 합니다. 한 손을 감싸줍니다. 반대편도 감싸줍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감싸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잡는 손이 중요한데요. 엄마가 넓은 면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아기의 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자 모양을 만들어서 공간이 비지 않도록 가져다 댄 다음에 좌우로 좌양자, 우양자, 전진, 후진 이게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 잡아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도록 합니다. 보통 B자 쿠션이라고 하는 쿠션인데요. 이런 위에가 평평한 쿠션도 있고 간혹가다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쿠션도 있는데 가능하면 위면이 평평한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이 수유 쿠션의 높이가 중요한데요. 유두와 아기의 코가 수평으로 일직선상이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아기가 너무 위에 있거나 아기가 너무 밑으로 위치하게 되면 힘겹게 수유 자세를 취했다 할지라도 쉽게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유 쿠션의 높이를 맞췄다면 아기는 옆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닌 아기의 배와 엄마의 가슴이 일직선상 되게 마주보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수유 자세를 잡게 되면 아기의 귀와 아기의 어깨가 일직선상 되는 점이 가장 정확한 위치입니다. 먼저 요람 자세를 취해 보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아기가 유륜까지 깊게 물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젖을 한 방울 살짝 짜는 다음에 아기 코에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아기가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게 되지요. 그때 아기가 입을 벌리게 되면 훑어서 아기의 입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깊이 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요람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비교적 가까이에, 나머지 손가락은 좀 멀리 아기가 젖을 훑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입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훑어서 아기에게 집어넣도록 합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난 후 아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수건을 이런 식으로 말아서 목베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기가 안정되게 고정이 됩니다. 나머지 엉덩이 부분도 보여주면은 엄마가 편안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풋볼 자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자세를 마친 상태에서 그대로 수유 쿠션을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엄지는 가까이, 나머지 손가락은 멀리 잡습니다. 목을 잡고 아기에게 한 방울 젖을 흘려준 다음에 아기가 입을 벌리면 훑어서 유륜까지 깊이 물도록 해줍니다. 아기에게 수유할 때 아기의 턱 쪽에 있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 방향의 젖의 배출이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람과 푸포를 교차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은 엄마에게 어쩌면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아기에게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모유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